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법을 강의하고 있는 한기정 교수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보험계약법, 보험규제법, 금융소비자법 분야를 연구해 오셨습니다. 보험이 우리 사회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비교적 익숙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보험법의 세계는 일반 법학도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처음 보험법을 연구 분야로 삼게 된 계기와 이 분야의 매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연구 시작과 관련해서 당시 시대적 흐름 그리고 제가 영국 유학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 변곡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법학도로서 성장하던 게 1980년대, 90년대인데 당시는 보험산업이 급성장하던 때고 또 금융산업이 굉장히 현대적으로 발전하던 역동적인 시대였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금융, 보험에 대해서 학문적인 호기심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제가 그 본격적인 연구의 그 발판이 마련된 것은 보험법의 발상지라고 평가되는 영국에 유학을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고요. 당시 국내에는 충분히 소개되지 않았던 영국의 각종 보험법 관련 문헌이나 수백 년 된 그 판례들을 보면서 보험계약법이라는 것이 단순한 하나의 계약법이 아니고 굉장히 정교한 논리 체계를 가진 그 학문이고 또 보험법의 역사를 당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학문적인 호기심이 충족이 되면서 또 당시 우리 국내 문헌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던 것이 보험법의 최대 선의성이라는 건데 그 최대 선의성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배경을 당시에 제가 도서관에서 실험을 하다가 문헌에서 그 배경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학문적인 희열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적인 희열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도 제가 이제 보험계약법이나 보험규제법, 금융소비자법 등을 공부, 연구하면서 계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법의 매력은 한마디로 수학적인 치밀함 그리고 윤리적 신뢰의 만남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보험이라는 것은 기술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그 기술성이라는 것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총수입보험료와 총지급보험료가 이렇게 균등을 이루게 하는 수지상등의 원칙, 그 다음에 개별 위험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에 부합하는 계약 조건을 부여하는 것, 이런 기술적인 메커니즘이 보험의 중요한 특성이고요. 또 하나의 보험의 중요한 특성이자 매력은 최대 선의성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가치입니다. 최대 선의성이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것으로서 어떤 윤리적 신뢰 같은 것이 극대화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비대칭이 큰 보험 시장에서 이런 수학적인 치밀함, 즉 수지상등이라든가 위험과 계약 조건을 일치시키는 이런 수학적인 치밀함 그리고 윤리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측면이 보험법의 중요한 매력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보험의 기술성과 선의성을 앞으로 현대 보험 산업에서 얼마나 인정하고 보호할 것인가 이 부분이 보험법이 갖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보험계약법 분야의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 오신 한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보험연구원장 등 다양한 정부위원회와 연구기관에서 활동하시면서 보험 규제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도 힘쓰셨습니다. 교수님의 대표 저서인 보험법 그리고 보험업법이 이러한 두 분야에서의 성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계약법과 보험규제 분야는 연구와 활동에 있어서 접근법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양 분야를 넘나드실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합니다. 네, 어찌 보면은 경계를 넘는 학문적인 확장 노력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약에서 산업 부분까지 제가 연구를 하게 된 셈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보험계약법은 사법의 영역이고, 보험규제법은 이제 공법의 영역, 특히 그 중에서도 행정법적 요소가 굉장히 강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에서 큰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상법학자로서
보험계약법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은 뭐 기본 업무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보험 규제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은, 그리고 연구를 거듭할수록 그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이행되는 그 어떤 토양, 즉 그 보험산업의 규제 체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보험계약법에 관한 연구를 심도 있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산업의 규제 체계에 관한 관심을 그러한 이유에서 이제 갖게 됐고요. 보험 규제와 관련해서 결국 그 규제의 묘미는 과도 규제와 과소 규제 사이의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큰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관련해서 규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보험은 규제의 종합 예술이라고 할 정도로 규제가 매우 강한 그 영역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규제 철학은 과도한 규제는 산업의 어떤 혁신이나 성장을 가로막게 됐고, 또 과소한 규제는 규제 공백으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 규제와 과도 규제 사이에 균형의 적정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규제를 공부하는 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균형 감각을 익힐 수 있었던 배경은 제가 그 현장에서 발로 뛴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금융위원회 같은 금융당국과 그 금융산업 선진화 등과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제가 자문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그 어떤 규제의 균형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규제라는 것은 단순한 억제가 아니고 건강한 산업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가드레일과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이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가속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 사이 어떤 균형 그 기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제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된 묘미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 2016년부터 3년간 이제 보험연구원장을 하게 된 건데, 당시에 그것은 이제 그 보험 규제의 어떤 최전선에서 정책 대안을 가지고 고민을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그런 규제 철학에 입각해서 연구 활동도 하고 정책 대안도 마련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얻었던 실무적인 통찰, 그리고 학문적 기초인 거에서 집대성한 그 저서가 이제 보험업법입니다. 그래서 그 보험업법은 그런 경험에 기초해서 제가 저술을 한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험계약법, 그다음에 보험규제법 양대 지주를 그때 이제 완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생생한 고민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승화해 나가는 과정, 제가 보험업법, 보험규제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게 된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상 앞에서 하는 연구도 있고, 또 현장에서 그 체험을 통해서 체득하게 되는 연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외부 활동을 하면서 결국 이제 병행하게 된 그런 배경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보험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부터는 3년간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오신 전문성이 교수님의 연구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왔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법 등을 연구하면서 품으셨던 문제의식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정위의 방향을 설계하시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학문적 뿌리는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제가 이제 학부를 마쳤고, 이후에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그 행정학에서 결국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규제 철학은 그때 뿌리를 두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학 석사과정을 거치면서 국가는 시장에 어떻게 개입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규제의 균형적 문제는 이미 그때부터 제가 고민을 했던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영국에서 이제 보험법을 공부하면서 주로 사법적 원리에 대해서 깊이
하게 됐지만 이면에는 늘 행정학적 시각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이익 조정, 규제 체계 이런 거에 대한 고민하는 관점 이런 것이 이제 저희 연구 저변에 흐르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맡게 되었고 그 과정은 제가 평생 연구해 왔던 어떤 규제 이론 이런 부분이 결국은 현실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어떤 제가 스스로 실험하고 증명하는 시험대 같은 역할을 제가 맡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법 잘 아시는 것처럼 사적자치화원리와 어떤 공적 규제가 교체하는 대표적인 이제 경제법의 영역인데요. 제가 보험규제법에서 늘 강조했던 어떤 규제의 균형이라는 부분이 결국 그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책의 설계나 집행이 그대로 투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어야 되고, 그러나 과소한 규제는 결국은 독과적 남용이라든가 또는 가불관계에서 불공정 거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적정성을 찾아가는 그런 보험규제법에서의 어떤 제 학문적인 방향성이 공정거래법에도 똑같이 투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보험규제법이나 공정거래법이 지향하는 종착점은 같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해당 산업이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체계에 관한 공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국가적 과업의 규제의 균형점을 찾고 모색하고 실행하는 그런 노력을, 결국 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건전한 시장경제 체계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퍼즐을 완성해가는 어떤 유기적인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임기를 마치시고 학교로 복귀하신 후에 교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으셨던 경험이 법학자로서 교수님께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작년 고려 공정거래위원장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연구와 강의의 본령으로 저는 돌아온 것이고요. 공직 임기를 마친 뒤에 이제 당연히 이제 연구자의 본분으로 돌아와서 제가 보험법 그리고 보험업법 그리고 신상법 입문에 대한 개정 작업을 해서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는 보험 약관 설명 의무에 관한 논문도 작성을 해서 서울대 법학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현재는 학부에서 기업법을 강의하고 우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험규제법을 강의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단 보험법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개정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판 발행 이후에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국내외에 많은 학문적인 성과들이 있고 또 각종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새로운 시대적 시각에서 전면 개정 작업을 해보고 싶고요. 이건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어떤 보험법의 어떤 지형 변화를 담아내는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 산업 현장에서 어떤 복잡한 위험 관리를 다루는 그런 주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와 이제 직결된 것이 이제 건설공사 보험입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보험과 같이 어떤 거대 위험을 다루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대형 건설 현장에서 위험 관리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제가 이제 현장을 누리면서 가장 크게 얻은 제 자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살아있는 법의 역동성, 그것을 제가 목격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학기부터 강의할 시장경제화법에서는 이러한
그 제 경험이나 얻은 어떤 해안 같은 것을 학생들하고 소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책상 위에서만 주로 보던 어떤 이론이 실제 거래 현장과 그 국가 정책 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작동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고 조정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목도를 했고 그런 경험과 지식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법학부들 중에서 법학 연구자의 길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좋은 법학 연구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핵심 자질은 무엇인지, 또 논문과 저서를 꾸준히 집필해 오시면서 연구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연구의 골든타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연구의 성장판을 놓치지 마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키가 큰 데는 어떤 성장판이 닫히면 키가 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또 언어와 관련해서, 특히 영어와 관련해서 듣고 말하기는 일정 연령이 지나가면 잘 성장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걸 언어의 성장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학문적으로는 그것을 결정적 시기 가설이라고 해서 학문적으로도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저는 연구와 관련해서도 성장판이라는 게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수학 물리학의 사례를 보면, 제가 그 야밤의 공대생 만화라는 만화를 참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게 보면은 위대한 그 수학자, 물리학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들의 연구 성과는 대개 20대, 30대에 이루어졌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 그 1905년을 기적의 해라고 불러서 상대성 이론의 기초가 그때 만들어졌다고 그러고요. 그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에도 1666년을 기적의 해라고 얘기하고 미적분이라든가 또는 만유인력 이런 것의 기초가 그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들이 모두 그들의 20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적 유연함이나 어떤 새로운 시각이라는 것은 20대, 30대 초반 이런 데 가장 활발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때는 그런 어떤 두뇌의 유연성을 통해서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어떤 독창적 이론을 만들어내기 좋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지식의 양은 늘어나지만 그런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그 연구의 골든타임에 자기의 연구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그 연구의 성장판을 키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영국의 그 교수의 직급 체계를 보면, 제가 이제 유학을 했던 케임브리지 대학이 그런데 교수의 직급 체계가 lecturer, senior lecturer, reader, professo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lecturer는 이제 조교수 같은 개념이고, 시니어 렉처러나 리더가 이제 부교수 같은 개념인데, 그 리더라는 그 직급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름이 읽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그 텍스트를 깊이 읽고 행간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상급자로서의 리더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많은 문헌, 여러 가지 문헌과 관련된 어떤 그 자료들을 깊이 읽고 행간을 읽어서 거기에서 어떤 나름대로 해안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훌륭한 그 연구자가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읽는 것도 좋지만 결국 정독과 습관,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에 논문 하나씩 읽기, 이것은 이제 운동선수가 매일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과 유사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읽기는 이제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겠죠. 왜 이런 글쓰기가 이루어지는지, 행간을 읽을 줄 알고, 그 다음에 반대 해석의 여지는 없는지, 이런 것을 이제 끊임없이 자문하는 과정이 이제 읽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제학은 주요 연구 방법론이 수학 그리고 통계학 같은 겁니다.
법학의 방법론은 주로 해석론 같은 것인데 그것이 뭐 수학이나 통계학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훈련을 해야 될 그런 방법론은 아닌 것이고요. 그 법학에서의 방법론은 예를 들면 사법 분야를 얘기하면 민법 같은 것이 바로 기초적인 방법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뭐 화려한 최신 이론보다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런 그 기초적인 이론들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경험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법은 계약법의 특수 영역인데 민법에 대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뿌리가 깊지 않으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기초가 튼튼하면 학문적 대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의 문제인데요. 결국 이제 비교법적 시각,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법은 외국법을 개수하면서 발전된 법이고요. 결국 그 외국법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그 우리 법의 위치를 확인하는 어떤 학문적인 지도 그리기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와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 입법례가 어떤 그 지형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또 우리 법을 잘하는 어떤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법을 잘하려면은 영미법은 물론이고 일법, 일본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데 요즘에는 이제 AI가 발달해서 번역을 잘 해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 그 어떤 법률 용어의 미묘한 어떤 의미나 맥락 등을 파악하려면 어느 정도 스스로 독해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I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효율적인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이 제가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와 공직 생활로 바쁘신 와중에도 교수님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학 서적이 아닌 책 중에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준 책 한 권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제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라면 결국 감사하는 마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환갑의 고개를 넘기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구나. 혼자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됩니다. 제가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공직도 또 하게 되고 그런 쉼 없는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 결국 저를 지탱해준 진정한 힘은 저희 가족 그리고 수많은 저희 그 동료 교수님들 이외에 또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제가 도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도움의 무게를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제가 이제 돌려드릴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 감사하는 마음이 저를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어떤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그런 저서 관련해서는 저는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 책은 인간에 대한 어떤 성찰을 깊이 있게 하게 되는 책인데요. 결국 법학 서적 이외에 제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책을 하나 고른다면 저는 주저없이 박경리 선생님의 대하소설 토지를 추천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소설 이상의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교과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한 말부터 해방까지 수많은 격동의 시대의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고난 속에서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위험을 지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삶이 흔들릴 때마다 그때는 토지 속 인물들이 마치 인생의 선배로서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또 이 책은 법학자로서의 어떤 깨달음도 깊이 있게 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합리성을 넘어선 진짜 인간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생각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근대 법학이라는 것은 어떤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설 속의 인물들을 보면 불합리하고 감정적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숭고한 희생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법이 다루는 그 대상은 어떤 아주 차가운 논리 체계가 아니라 뜨거운 피가 흐르는
입체적인 인간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 책을 읽은 이후에 깊게 이제 하게 됩니다. 결국 현실 세계와 어떤 법의 세계 사이의 어떤 간극 이런 것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늘 고민하는 숙제고요. 토지는 그런 점에서 늘 어떤 지혜로운 나침반이 되어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뭐 재미있게 읽었다 이걸 넘어서서 제가 법학자로서 이제 법학이 상정한 어떤 합리적인 인간대 현실 속에서 소설 속에 존재하는 어떤 입체적 인간의 대비 이런 부분들이 항상 저에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딱딱한 법학 서적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람 냄새가 나는 어떤 그 문학도 읽으면서 인생의 어떤 나침반을 찾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